제가 이번에 읽은 책은 결혼, 죽음이라는 에밀 졸라의 단편선 모음입니다. 결혼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죽음이라는 주제 각각에 대해서 각 계층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필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공유하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결혼에 대한 주제가 먼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서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밀 졸라가 1840년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시기에 격변기의 프랑스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내용이고, 그래서 그 시대적인 상황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1세 때는 대포 소리가 애인의 속삭임을 방해했다. 왕정복고 때와 7월 혁명 후 군주 시대에는 재산에 대한 갈구가 우리 사회를 휩쓸었다. 그리고 나폴레옹 3세 때 제2제정이 되자 색다른 유의나 기발한 반사회적 풍습 같은 것은 고안하지 못한 채 돈을 향한 열정만 더 극성을 부리게 되었다. 지금도 되게 변화무쌍한 사회잖아요. AI 나오면서 이제 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바뀌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도 돈을 향한 열정이 정말 하늘 끝까지 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향한 열정이 이렇게 극성을 부리게 되는데 이제 이유를 서술을 했어요. 그건 바로 과학, 증기, 전기 등 지난 50여 년간의 발명품들 때문이다. 이 시대의 인간은 자신이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늘리려는 욕구에 휩싸여 주로 밖에서 생활한다. 그들의 두뇌는 계속 생겨나는 바깥 문제에 쏠려 있으며 육체는 일상적인 전투로 만성 피로 상태다. 사회라는 한창 가동 중인 거대한 기대 속에 완전히 발목이 잡혀버린 격이다. 애인이 있기는 하지만 말을 보유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다시 말해 육체 훈련용이다. 만일 결혼을 한다면 수많은 선택이 그렇듯 결혼하는 편이 실용적이기 때문이고, 만일 자녀가 있다면 아내가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애인이 육체 훈련용이라는 이 비유가 너무 재밌었어요. 마음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그냥 물질적인 육체의 쾌락만을 탐한다는 의미겠죠? 오늘날 결혼이 왠지 석연치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어릴 때부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사이에 깊숙이 파인 학습과 가르침의 격차다. 7살 정도 되면 사회는 그들을 분리시켜 서로 대립하게 만든다. 결혼이란 얼마나 야릇한 제도인가. 인류를 두 진영으로 나누어 한쪽엔 남자, 다른 한쪽엔 여자를 배치해서 각 진영을 무장시키고는 이제 그들을 합류시키며 평화롭게 살아보라니. 오늘날 남자들은 사랑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여자를 알지도 못하고 여자에게 자신을 알리지도 못한 채 결혼을 한다. 그래서 남자 여자를 한 7살 이후부터는 분리시켜서 생활을 해서 서로의 이제 공유되는 경험이라던가 생각들을 단절시켜서 이제 떨어뜨려 놓고서는 또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 결혼을 해서 함께 또 마음 맞춰서 살라고 하니 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나라들이 해온 행동을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귀족부터 차례로 그 서술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귀족 결혼에 대해서는 이 남자 여자의 그 입장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 남자는 이제 제가 이제 적은 부분은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후회하지는 않는다. 가문으로나 재산으로나 모든 것을 갖추게 되었으니까. 이제 막심은 다시 이전처럼 늘 뛰어다니면서 생활하고 있다.
밤 생활까지 포함해서. 좋은 집안 출신 신사답게 앙리에트로 말하면 처음엔 좀 지루했지만 이내 결혼 생활이 제공하는 자유를 한껏 누리게 되었다. 하루에 10번 정도 외출하며 백화점을 누비고 다니거나 친구를 만나며 일상생활을 즐겼다. 젊은 가보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끽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귀족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지위와 재산에 맞춰서 이제 결혼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 결혼을 했었어도 생활은 각자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부부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 생애 동반자라고 하는 의미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거랑은 사실은 좀 거리가 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상인 전에 부르주아가 있거든요. 근데 부르주아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 생활하는 모습이 거기는 이제 돈 엄청 쓰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각자 이제 삶에 충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거기도. 파티 좋아하고 인싸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귀족이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상인 같은 경우에 상인은 아무래도 이제 돈을 계속 벌어야 이제 자기 노동력을 투자해서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여자의 생활력이 되게 강해요. 그녀는 모든 여력을 장사에만 쏟았다. 그래서 여성은 사라져 버리고 성도 없이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활동적이고 영리한 보조로 남았다. 적어도 5, 6천 프랑은 모아야 한다는 집념을 품은 채 그 돈으로 파리 서북쪽 조용한 구역에다 스위스식 별장을 지어 생활하기를 꿈꾸었다. 알렉산드르도 아내에게 절대적인 신을 품고 매우 성실하게 생활했다. 그는 시계를 고치는 일에만 전념하면 되었다. 가정이란 일종의 잘 맞추어진 시계 같아서 부부 역할을 제각기 잘하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점을 잘 알았다.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한 점은 돈을 토대로 잘 짜인 솔직한 동업자라는 것이다. 둘은 늘 동침했다. 따로 자면 침대보가 더럽혀져 세탁하는데 돈이 더 드니까. 그래서 그 앞서서 귀족과 부르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하면 각자의 이제 생활을 유지하느라 바빴거든요. 근데 이제 상인에서부터는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생활을. 좀 되게 아이러니하죠.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개인과 개인 사이는 이제 멀어지는 상태가 되고 돈이 없을수록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이 결혼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맞춰서 같이 생활해가는 그런 한 팀? 뭐 이런 의미로다가 봤을 때 는 돈이 없는 사람들의 생활이 또 많게 되는 거죠. 음. 돈이 개인과 개인을 더 멀어뜨리게 하는, 마음을 더 떨어뜨리게 하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입니다. 이 두 커플은 연애 결혼을 했어요. 그들이 잠이 든 것은 아침이 밝아올 때였다. 창옆에 매달린 새장에서 클레망스의 작은 새가 작은 소리로 짹짹거렸다. 보잘것없이 초라한 방, 창문에 드리워진 낡고 빛바랜 커튼 아래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치 파닥거리는 새의 날개짓 같았다. 사실상 둘은 겨우 23푼으로 살림을 시작했다. 그 다음에 주말에 이제 결혼식을 했고, 월요일은 또 이제 또 다시 자기 일터로 돌아가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소란하고도 구차한 생활 속에서 어떨 땐 데울 불도 먹을 빵도 없지만 낡고 뜯어진 커튼 아래 놓인 침대에서는 밤이면 사랑의 애무가 날갯짓이라도 하듯 파닥거렸다. 되게 이 사랑을 파닥거리는 새의 날갯짓으로 표현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애 낳고 살긴 하는데 아무래도 삶이 힘들죠.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서 서로 보듬고 살아간다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단편 모음을 봤을 때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더 해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을 빠뜨리고서는 삶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죽었을 때의 모습을 또 이제 한 가족을 배경으로 이제 각기 다른 가족을 배경으로 계층을 배경으로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귀족이에요. 이 귀족 같은 경우는 남편이 나이가 이제 본인보다 8, 9살 많았나? 아무튼 그래서 먼저 죽었어요. 그 이후에 백작 부인은 아무래도 여기도 앞서서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물론 동일 그 인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 비슷비슷한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이 두 사람도 정략 결혼을 했겠죠. 서로의 지위와 재산과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대면대면 살아요. 그냥 주변 사람 이제 눈 의식하면서 그렇게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겉으로는 이렇게 뭐 이렇게 사이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뭐 좋지도 않고 그냥 일상적인 그런 걸 보냈던 거고. 하지만 이제 장례식에 이제 이 부인은 가지를 않습니다. 가지 않고 그냥 집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줄. 아름다운 금발 부인의 보리로 차츰차츰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남편이 이제 죽었으니까 뭐 재산도 많겠다. 그거 갖고 뭐 또 본인 뭐 애인이랑 열심히 만나고 다니면서 뭐 또 자기 생활 해 나가겠죠. 그거를 약간 암시하는 그런 한 줄 같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냉정하죠. 그 다음에 부르주아. 부르주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죽음이에요. 이제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죽고 나서 이제 새 아들들에 대해과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이 어머니가 되게 인색한 어머니거든요. 아들들은 어머니의 법조인 앞에 나란히 자리했다. 서로 한 푼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적과 동참이라도 하듯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떴다. 부동산을 서둘러 팔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이익이었지만 그럴 만한 참을성이 그들에겐 없었다. 돈을 뺏기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구두쇠 기질의 망자 성향이 그들에게서 깨어난 것이다. 돈이 죽음을 오염시키고 나면 죽음에서 뿜어 나오는 것은 분노뿐이다. 그래서 관을 앞에 두고도 서로 싸워댄다. 이건 약간 후반부고 앞에 이제 전반부에는 이 구두쇠 어머니의 전전긍긍하는 모습, 주변 사람을 전혀 믿지 못하고 막 본인도 아들이 3명인데 그 아들들이 다 믿음직스러운 게 아니고요. 어떤 날은 누구한테 믿음이 가고 어떤 날은 또 둘째 아들. 돌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아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뭐 자기가 당부하고 싶은 걸 이렇게 시키는 거죠. 자기가 시키고 싶은 일. 그리고 그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는 이 아들들의 행보가 간략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어, 실제로도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눈앞에 뭐 돈이 있고 하면 분란이 안 날 수가 없는 문제인 거고 남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인. 상인의 죽음은 이제 같이 두 부부가 가게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병이 있어서 먼저 죽게 됐죠. 자신도 돌볼 시간도 없이 이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가 아프고 그래도 뭐 그때 막 급성기로 막 아플 때는 막 이제 신경을 좀 써주지만 사람 몸이 한계다 보니까 더 신경을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죽었는데 루소 씨는 무겁디 무거운 슬픔에 눌려 목이 메어왔다. 머리가 멍하고 사지까지 얼얼한 상태에서 더 얼이 빠진 이유는 주중에 가게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어,
본인의 일터를 하루라도 등한시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이해는 하고, 냉정한 삶의 현실이죠. 그리고 여기 앞에 부분에 보면은 이제 본인이 아내가 죽어가니까 남편한테 당부하는 말이 나와요. 나 죽으면 재혼해라. 그런데 젊은 여자랑은 하지 말아라. 젊은 여자는 너의 돈만 보기 때문에 어, 맞지 않는다. 차라리 나이 좀 든 여자를 만나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둘이 같이 알고 있는 지인 뭐 아무개 씨를 갖다가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뭐 땡땡땡 씨가 좋겠다라고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같이 동반자적인 의미, 생을 살아가는데 동반자적인 의미가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서민의 죽음은 사실 제일 슬펐어요. 아기가 죽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평생 땅에서 살았던 농부입니다. 농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도 되게 현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무리 아프고 이제 몸에 기운도 없고 죽을 때가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계속 그 밭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집에서 이제 혼자 우두커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런데 되게 이 사람은 이제 땅에서 살다 가고 땅으로 돌아가니까 되게 그게 평화롭게 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표현도 문학적이고 글도 어, 되게 이렇게 연상이 되면서 되게 따뜻한 분위기도 느껴지고 되게 좋습니다. 화창한 태양 아래 고요히 잠들어 있는 이 얼마나 평온한 묘지인가. 가꾸지 않은 황량한 야생지다 보니 자랄 대로 자란 잡초와 엉겅퀴가 무성했고 흩뿌리듯 피어난 들꽃 사이로 하얀 나비가 팔랑거렸다. 태양은 이글거리고 메뚜기는 폴짝거리며 똥파리는 더위에 떨기라도 하듯 윙윙댔다. 그렇듯 고요가 생명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더불어 망자들이 마지막으로 맛보는 명쾌한 소리. 기름진 땅의 혈기가 양귀 윗꽃의 붉은 피 속으로 스며들어 활개를 쳤다.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이 현장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어, 땅에 묻히고 그 다음에 식물들은 이제 그걸 양분 삼아서 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이러는 모습들이 연상이 되면서 그래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또 다시 해가지고 흙이 돼서 돌아가는 거겠지. 그리고 또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나겠지. 이런 기본적인 자연 순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되게 느낌이 평화롭고 평안하고 어, 안정감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편이 더 있는데 요것은 어떤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페레즈 라켄? 뭐 이런 그 소설이 있다는데 그거에 이제 약간 단편? 그러니까 이 단편이 더 발전해서 이제 장편으로 됐겠죠. 그런데 그거는 영화 박쥐의 모티브가 된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비록 그 박찬욱 감독의 박쥐를 보지는 않았지만 음,
이 내용을 봤을 때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되게 짧지만 굵은 내용인데요. 이제 부부가 있는데 이 남편의 친구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남편 친구랑 이제 서로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을 죽이고 우리 둘이 같이 잘 살자. 이제 의기투합해서 이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물놀이, 뱃놀이를 나갔다가 이 남편은 물에 빠져 죽고 둘만 이제 살아서 나왔죠.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삐그덕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서로 볼 때마다 이제 그 죽은 사람이 떠오르면서 죄책감과 불안감 이런 것들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묘사가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을 스포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에밀 졸라에 대해서는 유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목로주점이라던가 뭐 제르미날이라던가 해가지고 너무 힘든 사람들에 대한 삶의 그 내용들이라서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무 내 마음도 너무 힘들잖아요. 사는 것도 힘든데 힘든 사람들 것까지 왜 또 봐야 되나. 그래서 에밀 졸라 별로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단편만 봤을 뿐인데도 문장 구성이라던가, 글의 구성이라던가, 문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발자크를 통해서 이제 그때 당시의 사실주의 문학들에 대해 관심이 가게 됐고, 에밀 졸라는 어떻게 보면 발자크가 다음 세대 인물인데, 에밀 졸라도 왜 그렇게 칭송을 받는지 알 것 같고, 마공 루카르 총서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20년 동안 에밀 졸라가 20권? 22권? 20권의 책을 냈대요. 소설을 냈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뜨문뜨문 다 번역이 됐더라고요. 정권이 출간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찾아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에밀 졸라 내용도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소개 글을 먼저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책이 있나? 단편이 접근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단편을 봤는데 단편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장편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자크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에밀 졸라도 재밌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제 집에 있는 그 미는 북클럽의 발자크 책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못 보고 또 새롭게 또 빌려가지고 또 보고 있네요. 그래서